LA에서 지금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걸까요? 누군가 길을 의심하게 되는 미국발 소식들 그리고 또 그 외에 국제 외교 정치와 관련한 현안들에 대해서 문희정 국제정치평론가와 얘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 나온 소식부터 좀 정리하고 그리고 네. LA 얘기로 좀 넘어갔으면 좋겠는데요. 오늘 이재명 대통령이 시진핑 중국 국가 주석하고 통화를 했어요. 네. 근데 저는 제일 그 눈에 띈 부분이 네. 통화 시간이 트럼프하고 이시바 총리하고 통화 시간 했던 것보다 더 길어요. 30분. 30분. 그 이전에는 20분 뭐 이렇게 나왔었는데 맞아요. 굉장히 할 얘기가 많았던 것 같은데요. 맞습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하고는 20분. 그다음에 이시바 일본 총리하고는 25분. 그보다 조금 더 길게. 네. 시진핑 중국 국가 주석하고는 30분이라고 네. 하잖아요. 저는 사실 이게 그 상대국 전화를 한 상대국이 우리나라를 바라보는 그 애타는 마음의 정도와 좀 비례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네. 사실 그 어느 때보다 한국과의 관계 개선을 강하게 요구하는 사람은 지금 시 주석입니다. 중국입니다. 네. 왜냐하면 이게 그 왜 사드 배치 문제로 한중 관계가 경색이 되면서 네. 문재인 정부 들어서도 사실 이게 잘 풀리지 않았어요. 시진핑 주석 방한이 성사가 안 됐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러다가 윤석열 정부 들어서서는 아예 윤석열 그렇죠. 정부가 처음부터 등을 돌려버렸잖아요. 자, 그 상황에서 결국 경제적으로 손해는 우리가 봤습니다만 그럼 중국은 하나도 손해가 없느냐. 그게 아니라는 거죠. 중국 입장에서는 그 경제적인 부분보다는 사실은 정치 외교적인 측면에 있어서 한국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해지는 시점이 있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까 사실은 숨죽여서 누가 차기 대통령이 될 것인가를 바라봤던 나라이고 그리고 어쩌면은 간절히 이 경색된 외교 관계를 타개해 줄 수 있는 후보가 대통령이 되기를 간절히 바랬던 나라가 중국이 아닐까 싶은 생각이 드는데 이참에 정상간 통화 새롭게 이제 그 대한민국 대통령이 이제 당선이 됐으니까 그렇죠. 이참에 잘 됐다. 그렇죠. 뭔가 그래서 얘기해 보자. 네, 시 주석 입장에서는 뭐 중국 관영 매체들을 통해 가지고 계속해서 이제 민주당 정부가 들어서게 되면 이재명 대통령이 들어오게 되면은 한중 관계가 잘 풀릴 수도 있을 것이다라는 기대에 찬 논조의 보도들이 계속 나오고 있던 상황이었거든요. 예. 아니나 다를까 사실은 가장 반가운 마음으로 우리 대통령 선거를 지켜봤었고요. 사실은 시 주석 입장에서는 지금 중국이 어쨌든 트럼프 2기 들어섬으로 인해 가지고 다시 미중 갈등이 격화되고 있는 상황 아닙니까? 네. 그 상황에서 이전에 윤석열 정부에서는 아예 친미 일변도의 외교를 펼쳤다면은 사실 이재명 대통령은 본인이 후보 시절부터 계속해서 실용주의 외교, 네네. 실리 챙기겠다, 네. 한국의 네. 국익을 챙기겠다라는 얘기 계속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중국 입장에서는 무슨 얘기했어요? 중국은 늘 일관되게 이 얘기합니다. 우리는 다른 나라 내정에 간섭하지 않고 중국과 좋은 관계를 맺는 건 서로 윈윈이다라는 얘기를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사실 다른 나라에도 계속 하는 나라가 중국이거든요. 중국은 이재명 대통령 우리하고 좋은 관계 맺어가지고 서로 윈윈 될 수 있는 관계 한번 만들어보자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상황이었거든요. 네. 그래서 지금 이제 시 주석 입장에서는 그 중국 내부의 문제라든지 미국과의 관계에 있어서 한국이 그 어느 때보다 중심만 좀 잡아줘도, 그러니까 미국에 치우친 거에서 살짝 중간으로만 와줘도 굉장히 힘을 얻는 상황이거든요. 네네. 그 정도까지만 와줘도 굉장히 고마운 상황인데 그거는 해줄 수 있고 기대를 할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사실은 한국하고 좋은 관계 만들려는 그 마음이 강하다고 볼 수 있고요. 11년 만에 경주 에이펙 정상회의를 통해서 방한을 한다라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우리가 흔히 다른 나라를 방문을 할 때 이제 많은 분들은 그냥 그 국가 정상이 오는 거 그래서 그 자체로 그냥 서로 친교를 쌓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그게 아닙니다. 다른 나라 갈 때는 빈손으로 갈 수가 없어요. 선물 보따리 들어야지만 사실은 갈 수 있는 거거든요. 네네. 그럼 중국이 과연 어떤 선물 보따리들을 준비했길래 오는 것일까? 일단은 한한령으로 대비되는 그렇죠. 한국 문화에 대해 네. 그 부분이 선제적으로 풀릴 가능성이 굉장히 크다는 겁니다. 그리고 경제적인 측면에 있어서 중국 내부 경제도 지금 힘든 상황이기 그렇죠. 때문에 그 어느 때보다 한국과의 경제 교류가 또 활성화돼야 되거든요. 그 부분과 관련해서 굉장히 우리 입장에서도 많은 걸 기대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재명 대통령하고 통화한 순서도 사실 관심이잖아요. 네.
어떻게 사실 미일중 이렇게 네. 나왔어요. 네, 어떻게 사실 예상을 하셨어요? 아니 저는 그렇게 될 거라고 개인적으로는 봤는데 네. 우려하시는 분들 입장에서 중국을 먼저 통화하는 거 아니야? 뭐 이렇게 또 얘기를 하더라고요. 네. 근데 일단은 이 통화 순서 어떻게 평가를 해야 됩니까? 저는 우리의 어떤 외교적 중점 네. 대상국의 어떤 순서를 매긴 겁니까? 자, 저는 사실 이 세 나라가요. 자, 이 세 나라와 한국을 딱 놓고 봤을 때 한국하고 통화하고 싶었던 쪽이 어느 쪽이 가장 강렬할까? 사실 우리 입장에서는 네. 솔직히 말씀드리면 우리는 내부의 어떤 정치적 불안이라든지 6개월 동안 정상 외교가 멈춰 있는 부분도 부분이지만 내부적으로 민생이라든지 경제적인 부분이 굉장히 힘들었잖아요. 우리 입장에서는 너무 좋은 명분이 있어요. 저희는 일단 내부가 좀 우선이라서 그렇죠. 이런 불안정성을 좀 해소하는데 시간이 필요합니다를 네. 핑계로 외부에 있는 문제들을 좀 밀어넣을 수 있는 상황이었거든요. 예. 그러면 밖에서 봤을 때 가장 시급하게 한국이 정상화되기를 바라고 한국과 이야기를 해야 되는 나라가 어디냐. 네. 일단 트럼프 대통령은 사실은 좀 급했어요. 그래서 우리 입장에서는 저는 트럼프 대통령하고 일찍 통화하기를 바라지 않았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기존의 정치 문법에서 한참 벗어나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네. 이분이 급하게 만약에 전화를 한다 그러면 본인이 원하는 요구사항부터 들이밀 가능성이 높았거든요. 네. 그런데 3일 동안 사실은 전화가 없었다는 것 자체가 저는 네. 약간 안심이 됐어요. 어. 이건 뭐냐면은 예. 트럼프 대통령 입장에서도 계산을 했다는 거예요. 원래 트럼프 성향이라면 내가 요구하는 게 강해. 그럼 바로 전화해서 나 이거 해줘야 돼. 언제 해줄 거야? 해줄 거야 말 거야? 근데 미국이 자존심이 있는데. 아니죠. 그건 트럼프 아니에요? 대통령은 그걸 자존심으로 생각하지 않. 그거는 정치적 문법에 의한 자존심이고요. 트럼프라는 사람은 그런 문법이 안 먹히는 스타일이니까. 네, 트럼프 대통령은 뭐가 자존심이냐면 내가 그 사람한테 내가 원하는 걸 분명하게 얘기해가지고 얻어내는 게 자존심이에요. 네네. 그냥 그런 차원에서 본다면 먼저 전화를 한다는 건 얻어낼 게 그만큼 강하기 때문에 전화를 하는 거였는데 3일이란 시간이 있었다라는 건 트럼프 대통령 입장에서도 계산을 했다는 거거든요. 저는 그게 굉장히 좀 다행스러운 상황이었다라고 판단을 했고요. 네. 자, 이시바 총리 같은 경우에는 자민당 총리이긴 합니다만 이전에 기시다 총리까지 이어져 오던 그 총리들하고 궤가 약간 달라요. 결이 다릅니다. 네. 그래서 사실 일본 입장에서는 윤석열 정부가 너무 좋은 정권이었거든요. 네. 일본 입장에서는. 네, 그렇죠. 그래서 물컵 이재명 하나 안 채워도 되는 정도니까. 맞습니다. 근데 이재명 대통령이 들어서는 건 일본 입장에서는 계속 걱정했던 부분이거든요. 그렇죠. 근데 네. 그 걱정이 현실로 나타났는데 사실은 이전에 기시다 총리까지의 논조로 본다면은 걱정만 하는 상황인데 네. 이시바 총리는 사실 그 앞에 총리들하고 약간 결이 다른 사람이기 때문에 어쩌면 내가 이재명 대통령하고 굉장히 대화가 잘 통할 수 있다라는 생각을 했을 것 같아요. 원래 지한파로 분류가 되고 그렇죠. 그리고 역사 문제에 있어서도 일본 입장에서 보면은 그거하고는 결이 다른 그렇죠. 정치인이었잖아요. 그래서 그러나 이시바 총리의 가장 큰 약점은 국내 지지율이 너무 그쵸. 약하다라는 네. 부분이었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이재명 대통령과 대화를 잘 풀어감으로 인해 가지고 내가 외교적으로는 그래도 성과를 내는 사람이야라는 걸 부각시킬 수 있는 부분이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사실은 일본 국내 여론이 이 정도면은 한일 관계 앞으로 괜찮아지겠는데 그렇죠. 이전과 같지는 않을 것 같은데. 그렇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 문재인 정부 시절에 한일 관계 좀 안 좋았잖아요. 그렇게 되지는 않을 것 같다. 이런 기대감을 갖게 된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때는 아베였잖아요. 네. 지금은 이시바잖아요. 사실은 우리도 기대할 수 있는 부분이 이시바 총리라는 부분이고 그쪽에서도 기대할 수 있는 부분이 그래도 대화는 해볼 수 있는 이재명 대통령이라는 거거든요. 자, 중국 입장에서는 아마 굉장히 눈치를 봤을 거예요. 저는 중국은 절대 미국보다 먼저 전화하지 않는다고 생각했던 이유가 딴 게 아니라 미국하고 한국의 새 대통령이 어떤 식으로 대화하는지 어떤 관계를 형성하려고 물꼬를 트는지 모습을 아마 굉장히 유심히 지켜봤을 겁니다. 네네. 그리고 시진핑 주석 입장에서는 저 정도면은 우리가 자신 있게 관계 잘 맺어보자. 우리 더 친밀해지자라고 얘기할 수 있겠구나라는 판단이 섰기 때문에 전화를 했다고 생각합니다. 참 정상간 통화 순서 가지고도 이렇게 길게 얘기를 해야 되니 말이에요. 그렇습니다. 참 외교라는 게 알다가도 모를 거가 아닌가 뭐 이런 네. 생각이 드네요. 자, 그럼 우리 원래 오늘 LA 얘기를 하려고 네. 했잖아요. 그 얘기를 좀 넘어갔으면 좋겠는데요. 미국 LA에 주방위군 2,000명이 투입됐고 지금 해병대까지 투입이 됐습니다.
왜 이러는 겁니까 대체? 자, 이걸 이제 얘기하기 위해서는 트럼프 대통령의 반이민 정책을 먼저 말씀을 드려야 되는데요. 예. 트럼프 대통령이 1월 20일 취임을 하고 나서 바로 뭘 했냐면은 본인이 유세 때부터 계속 불법 이민자 추방하겠다라는 얘기를 했잖아요. 그렇죠. 트레이드마크처럼 그렇습니다. 그러면서 바로 첫날 그 이민자 추방 행정명령에 서명을 하지 않습니까? 네. 그러면서 가동됐던 게 뭐냐면은 소위 이민세관 단속국, 우리가 아이스라고 이제 줄여서 얘기를 하는데 그 아이스 직원들을 미국 전역에 쫙 풀어요. 그러면서 자, 지금부터 이민자들 쫙 잡아들여 예. 명령을 내렸어요. 한국인도 지금 교포들도 많이 잡혔다는 얘기도 맞습니다. 있잖아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불법 이민자잖아요. 예. 그런데 어떤 식으로 단속을 하냐면은 할당량을 주는 거예요. 예. 자, 너네 거기서 그 지역에서 몇 명 잡아들였어? 이런 식으로 서로 숫자를 채워야 되는구나. 네, 경쟁을 붙이는 겁니다. 아니, 왜냐하면 교통 위반 딱지 떼는 것도 아니고 사람을 숫자를 정해가지고 무조건 잡아들이라고 합니까? 네, 트럼프 대통령 입장에서는 그게 본인의 성과거든요. 내가 내 지지자들한테 나 봐, 나 첫날부터 니들한테 약속한 거 이거 이렇게 많이 했어라는 걸 숫자로 딱 보여주고 싶은 거예요. 네. 그걸 가장 하기 좋은 게 야, 할당량 채워. 그래서 서로 비교시키는 거죠. 너네 지역에서 얼만큼 했어, 얼만큼 했어 이런 식으로. 그런데 무리하게 이제 단속할 수밖에 없었다. 그렇게 되면은 이민세관 단속국 그 입장에서는 야, 우리 빨리 채워 눈에 보이는 성과를 보여야 되는데 그러면 하나하나 확인해가지고 단속을 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일단 뭐 서류 미비 무조건 잡아들이는 거예요. 예. 사실은 합법적인 이민자고 시민권자 나 가지고 있어요라는 말조차도 할 틈 없이 그냥 잡아들여서 바로 엘살바도르로 보내버렸다라는 겁니다. 그 과정에서 엄청난 문제가 발생을 했죠. 자, 그런데 자, 트럼프 대통령이 사실은 본인이 처음에 관세 협상, 관세 전쟁을 꽝 하고 터뜨리면서 내가 여기저기서 엄청난 성과들을 보일 거야 했는데 문제는 뭐냐면은 이 성과들을 제대로 못 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멕시코, 캐나다 제일 먼저 압박했는데 그 두 나라가 버텼죠. 자, 그다음 일본 압박했어요. 한국 압박했어요. 그때 한국은 저희가 정치적 불안정성 때문에 이러고 있고 일본은 막 선물 들고 와가지고 좋은 얘기를 하는 것처럼 보였지만 일본 입장에서도 버티고 있는 상황이었단 처음에 말이죠. 그렇게 하려고 그러다가 그다음에 이거 아닌데 그러니까 그렇죠. 이제 속도 조절에 들어간 거죠. 자, 그렇다 보니까 트럼프 대통령 입장에서는 일단 관세 전쟁이 뭔가 성과가 없어. 그다음에 이민자 문제도 본인은 이걸 계속 성과를 내세우고 싶은데 뜻대로 되지 않아. 왜? 법원에서 계속 제동이 걸리고 그렇죠. 이게 문제가 생겼죠. 게다가 머스크라는 사람을 동원해가지고 정부 효율부를 통해서 엄청난 그 재정을 아끼겠다라고 꽝 하고 터뜨렸는데 머스크에 반발하는 시위가 또 엄청나게 벌어지잖아요. 네. 이 과정들을 통해서 트럼프가 자기는 이렇게 하면은 일사불란하게 탁탁탁 될 거라고 생각했던 것들이 계속 막히는 과정에서 트럼프가 약간 조바심이 생긴 거예요. 네. 벌써 6개월째거든요. 취임 6개월째거든요. 네. 뭔가 드러내놓을 수 있는 게 없다라는 거죠. 그 과정 속에서 삐걱삐걱 문제들이 생기기 시작한 게 일단 다른 나라들 관세 전쟁 계속 버티기 하고 있고 심지어 머스크가 트럼프하고 맞서는 상황이 생겨버렸습니다. 원색적인 비난 서로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트럼프 입장에서는 하버드를 또 때렸거든요. 동시에. 왜 때렸냐면 네, 딴 거 아닙니다. 자, 계속해서 반정부 시위 벌어지고 있는 대학가를 중심으로 니들 연방정부에 나한테 반기 들지 마. 다 내가 때려잡을 거야. 불이익 줄 거야 라고 했는데 하버드가 자신 있게 나서가지고 그 반정부에 선봉에 서버린 거예요. 네. 심지어 하버드를 때려잡는 일조차 또 어디서 제동이 걸려요? 법원에서 제동이 걸립니다. 이 과정에서 트럼프는 이걸 뭔가를 타개할 뭔가 커다란 게 필요한 상황이었거든요. 자, 그게 바로 이민자 단속이었다. 그렇습니다. 자, 단속 성과를 짠 하고 내보였는데 미국 주류 언론들이 팩트 체크를 했어요. 팩트 체크를 하면서 트럼프 정부는 이렇게 발표를 했거든요. 우리가 지금까지 잡아들인 그 불법 이민자 수가 바이든 행정부가 1년 동안 잡아들인 불법 이민자보다 더 많아라고 얘기를 했는데 주요 언론이 팩트 체크를 해보니까 거짓말이었던 겁니다. 니네 거짓말인데 하니까 트럼프가 야, 할당량 채워 하니까 할당량을 가장 채우기 좋은 곳이 어디다? 이민자들이 가장 많이 모여 있는 곳 아닙니까? 거기가 바로 LA였습니다. LA는 전체 인구의 3분의 1이 이민자입니다. 그리고 사실은 여기가 블루 웨이브, 그러니까 소위 말해서 민주당이 장악하고 있는 곳이잖아요. 굉장히 진보적인 어떤 정책으로 인해서 이민자들이 많이 모여 있는 곳이잖아요. 그러니까 이쪽을 아예 상징적으로 쳐버린 거죠.
그러면 상대적으로 공화당세가 강한 곳에는 우리는 여기 대상이 되지 않아. 그렇죠. 라고 하면서 오히려 반민주당의 어떤 분위기가 형성될 수 있다. 그렇죠. 왜냐하면은 트럼프 지지자들 입장에서는 네. 하버드를 칠 때도 지지자들은 타격이 없어요. 왜? 대다수가 저소득, 저학력 백인 노동자층이잖아요. 네. 그러면 그들 입장에서 봤을 때 하버드라는 대학을 친다는 건 나의 삶하고 관계가 그렇죠. 없어요. 그리고 아씨 저 대학 꼴보기 싫었는데 잘 됐다. 저기에 연방 지원금 들어가는 거 잘 됐다. 저거 삭감해 버리니까 시원하게 느낀다라는 거예요. 자, LA, 캘리포니아주 민주당 지지세가 강한 곳을 친다라는 건 그 트럼프 지지자들 입장에서 봤을 때 나와 상관없는 곳을 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잘한다라는 얘기를 듣기 딱 좋은 곳이죠. 어찌 됐든 간에 네. 뭐 어떤 이유에서든 지금 군을 투입하는 거 아니에요? 네. 주 방위군을 처음에 투입을 한 건데 그것도 미국은 이제 연방제 국가 아니에요? 맞아요. 미국 대통령이 주 방위군을 막 움직여도 되는 겁니까? 안 되는 거죠. 사실은 안 되는 주지사가 거죠. 동의하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당연합니다. 주지사와 합의해서 주방위군을 연방군으로 돌릴 수 있는 건데 중요한 건 이게 외세의 침략을 받았거나 네. 또는 반란이 일어났을 때예요. 예. 자, 그러면 외세 침략이 있었느냐? 없다는 거예요. 없죠. 과연 국가를 정복할 정도의 반란이 일어났느냐? 없다라는 거 아닙니까? 캘리포니아 주지사가 대놓고 그 얘기하죠. LA 시장이 그 이야기하죠. 이거는 외세 침략도 아니고 반란도 아닌데 트럼프 대통령이 주 정부의 권한을 무시한 거다. 네. 그래서 당연히 법원에 소송을 제기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트럼프 대통령 입장에서 뭐냐면 이건 반란에 준하는 행위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 다음에 해병대를 투입할 수 있었던 거예요. 그렇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만 중요한 거는 일단 투입은 했어요. 트럼프 스타일이 그거예요. 네. 해놓고 법원에서 제동이 걸리더라도 난 옳은 행동을 했어. 몰아가는 거죠. 예. 법원에서 제동이 걸리는 건 그건 나중 문제고 일단 꽝 하고 터트리는 거예요. 제동이 걸리면 걸리는 걸로. 네. 법원도 민주당 편이다. 나중에 가서 그렇게 얘기해버리면 되는 거니까. 법원도 좌파 판사들이 장악해서 맨날 저런 결론을 낸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많이 본 장면 같아 보이기도 하지만 네. 어찌됐든 지금 LA는 이렇게 돼버리면은 만약에 뭐 시위가 소강 상태에 접어든다거나 평화가 온다고 하면 모르겠는데 네. 더 시위가 격렬해지면 정말 군하고 시민하고 바로 일종의 전쟁처럼 그런 식의 어떤 내전 상황이라고 해야 되나요? 그렇게까지도 갈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지금 그 어떤 상황을 상황이에요? 트럼프 대통령이 간절히 바라는 상황인 거죠. 바란다고요? 네. 자, 자기 시민들이 군하고 싸워가지고 피를 흘리길 바란다고요? 내 지지자는 아니잖아요. 그분한테 미국의 국민은 국민인데? 미국의 국민은 그분에게 국민은 자꾸 누군가고 오버랩이 되는데 자신을 지지하는 사람만이 국민인 거죠. 그들은 폭도일 뿐인 거죠. 그리고 불법 이민자고 미국을 위태롭게 하는 세력일 뿐인 거죠. 미국 국민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걱정되는 거는 우리가 LA 사태 겪어봤잖아요. 네. 한인이 제일 큰 피해를 입었거든요. 그렇죠. 이번에도 또 그러는 거 아닌가? 그러니까 트럼프 이런 주니어, 트럼프 장남이 사실 1992년에 LA 그 폭동 사태 때 한인들이 무장한 사진을 올렸었잖아요. 예. 지금 한인회에서 사실 제일 걱정하는 게 그 계속해서 니들 그런 식으로 서로가 서로를 공격하는 혼란 상황을 만들어라고 부추기는 의미거든요. 네. 거기에 한인들이 끌려 들어가지 않아야 된다라는 굉장한, 그리고 그 당시 1992년은 한인들에게 엄청난 트라우마로 남아있는 그렇죠. 상황이거든요. 예. 그 상황을 사실은 정치적으로 이용당한 거고 조롱당한 거란 말이에요. 예. 그래서 절대로 거기까지는 가지 않으려고 한인들 스스로 굉장히 자제를 하고 있는 거고요. 예. 어떤 의미에서는 사실 이게 라틴계와 미국 정부 간의, 그러니까 트럼프 정부 간의 싸움처럼 돼버렸거든요. 예. 거기에 한인들은 이민자이긴 합니다만 살짝 한 발 뒤로 빠져 있는 게 맞거든요. 그럼 그리고 이전의 상황하고는 좀 다르다. 다릅니다. 그럼 다르고. 그 전체적인 또 뒷얘기가 있으니까요. 네. 앞으로 이 분위기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저는 이 상황이 트럼프 대통령 측에서는 이게 더 격화되기를 바랄 것이고 네. 지금 게빈 뉴섬 캘리포니아 주지사 입장에서는 최대한 민주적인 시위에서 네. 주방위군 철수하고 군 철수하는
방향으로 끌고 가길 원할 겁니다. 근데 그렇죠. 이게 유혈 사태가 날 수도 있으니까. 네. 그래서 최대한 평화 시위를 하라고 자제를 시키고 있는데 이게 단순히 시민들이 반정부 시위를 벌였는데 이게 거의 폭도 수준이어가지고 군까지 투입했어라는 그 프레임으로 트럼프 대통령은 만들고 싶어 하지만 실질적으로 내면을 들여다보면 이거는 어떤 싸움이냐면은 트럼프 대통령과 게빈 뉴섬이라고 하는 민주당 차기 유력 주자 간의 정치적 싸움이에요. 그래서 여기서마저도 저는 이게 한국이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한국의 사례가 중요한 역할을 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 뭐냐면은 트럼프 대통령이 취임한 이후로 미국 민주당은 존재감을 상실했습니다. 미국 민주당 내에서 구심점이 없어져 버렸어요. 네. 이거는 의회에서 다수당을 상실했기 때문에 목소리를 못 내는 거하고 차원이 다릅니다. 뭐냐면은 그 대선에서 진 것부터가 민주당이 너무 안일하게 대처했기 때문이라는 얘기가 많았거든요. 그러면 빨리 재정비를 해가지고 민주당이 다시 지지자들을 향해서 민주당이 트럼프 싸움에 있어서 선봉으로 제대로 서겠습니다라는 모습을 보여줬어야 되는데 그 모습을 하나도 못 보여준 상황에서 그나마 가장 유력한 주자라고 하는 게빈 뉴섬이라는 캘리포니아 주지사를 트럼프가 겨냥을 한 거거든요. 네. 그러면서 얘도 폭도의 우두머리니까 얘도 체포해야 돼라는 식으로 얘기를 할 때 그러면 뉴섬 주지사가 어떤 식으로 대응을 할 것이냐. 이 상황이 전 세계적으로 지금 들여다보고 있는데 한국의 내란 사태, 불법 계엄 사태를 전 세계 외신이 다 들여다보고 그 과정에서 엄청난 리더십을 발휘했던 이재명 당시 민주당 대표를 다 주목했었거든요. 그러면서 이재명 당시 대표가 구심점이 돼서 한국 시민들은 민주주의를 회복해 냈거든요. 6개월에 걸쳐서. 그리고 새로운 민주 시민들의 정부를 탄생시켰거든요. 자, 저는 여기서 이제 비교가 제대로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내부적으로 딱 봤을 때 이거는 민주당세라고 하는 캘리포니아와 트럼프 대통령이 서로 정치 싸움을 하고 있는 과정에서 과연 민주당이 구심점을 제대로 세울 수 있을 것이냐. 게빈 뉴섬이 민주당 차기 주자로 자리매김을 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냐 말 것이냐 이 문제거든요. 그럼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이냐. 저는 뉴섬 주지사가 제대로 본받아야 될 리더십은 이재명 대통령 리더십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리고 외신들은 아마도 어쩔 수 없이 한국의 사례와 계속해서 오버랩해서 볼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일단은 시위가 다 격화되지 않는 방향으로 무조건 끌고 가려고 노력을 할 거고요. 트럼프 쪽은 다행입니다. 계속 추동시킬 겁니다. 현직 대통령이 오히려 이런 사태를 조장하고 있다는 게 좀 믿고 싶지 않은 현실이 아닐까 싶은데요. 근데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일종의 이렇게 내란을 조장하는 듯한 이런 태도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일론 머스크는 그래서 그런 거예요? 트럼프 대통령 이제 탄핵시켜야 된다는데 뭐 좋아요 꾹꾹 누르고 그래가지고 트럼프 대통령하고 거의 정적이 되다시피 했어요. 이게 어떻게 된 겁니까? 이거는 감세 법안 때문이에요. 머스크가 지난달 30일 날 머스크는 세금 많이 안 내는 걸 좋아하지 않아요? 이게 뭐하고 관련되냐면 머스크가 정보 효율부를 통해 가지고 내가 국가 재정을 엄청 아낄게라고 이야기를 했던 사람이잖아요. 근데 감세 법안을 이제 추진을 하게 되면은 국가 재정, 적자가 재정의 적자가 엄청 커지는 거예요. 그래서 머스크 입장에서는 내가 열심히 노력해가지고 공무원을 다 해고시켜가지고 흑자 재정으로 만들려고 노력했는데 그걸 크고 아름다운 법안이라는 이름으로 붙여서 트럼프가 하원에서 통과를 시켜버린 거예요. 근데 머스크는 그럴 거면 차라리 대통령 출마를 하지 그랬어요. 그래서 머스크가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에겐 새로운 정당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라는 설문을 올렸잖아요. 그래서 본인이 그 X에 올린 설문의 80% 이상이 그렇다라고 얘기를 해서 새로운 정당이 필요하다라고 이야기를 한 거예요. 자, 이 감세 법안에 대해서 역겹다라고까지 이야기를 하면서 트럼프 대통령을 공격을 하는데 트럼프 대통령 뭐라고 얘기하냐면 머스크가 나한테 이렇게 욕을 하는 이유는 딴 거 아니다. 내가 그 감세 법안 안에서 전기차 보조금을 삭감하기로 했기 때문에 머스크가 화가 난 거고 지가 추천한 나사 국장을 내가 지명 철회를 했기 때문에 나한테 저러는 거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머스크가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내가 아니었으면 당신은 대선에서 이기지도 못했어. 그러니까 그러면서 배은망덕하다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트럼프가 머스크 미쳤네 이러면서 야 우리 정부하고 니네 머스크 기업하고 맺고 있는 계약 우리 다 취소시켜버릴 거야? 라는 식으로까지 협박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머스크가 그래 너 할 수 있으면 해봐
이런 식으로 지금 격화된 겁니다. 근데 사실은 그 둘의 브로맨스는 처음부터 위태로웠습니다. 근데 지금 거의 사생활 폭로 수준까지 가버렸어요. 맞아요. 머스크의 어떤 약물 중독과 관련해 가지고 트럼프 대통령이 사석에서 걔 약물 중독 좀 심각한 거 아니야? 라는 식으로 얘기를 했다고 그러고 네. 머스크는 아예 공식적으로 앱사인이라고 예전에 미성년자 성매매와 관련돼서 굉장히 미국을 떠들썩하게 했던 사건이 있거든요. 네. 그 사람하고 머스크가 실제로 같이 파티에 있었잖아 라고 하면서 동영상을 올려버렸거든요. 자, 이렇게 되면은 근데 되게 웃긴 게 전 세계가 아주 재밌는 막장 드라마 보듯이 이 둘의 관계를 보고 있다는 겁니다. 이 결론은 어떻게 나는 겁니까? 머스크가 결국은 살짝 물러서는 식으로 마무리가 되지 않겠어요? 아니 그 기업을 운영하는 사람 아니에요? 네. 그 기업에 우리나라 국민들도 많이 투자하지 않았어요? 그렇습니다. 주가 막 뚝뚝 떨어지고 그러면 하루 만에 어떡합니까? 206조 원이 사라졌죠. 아니 그러면은 결국은 트럼프 대통령이 이기는 게임 아니에요? 그래서 많은 그 실제로 중간에서 이제 중재를 하려는 사람들이 사실은 기업가들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억만장자들, 네. 돈 많은 사람들이 머스크를 계속 말린다는 거예요. 그래봤자 너만 손해야. 그리고 실리콘밸리에서는 저희는 머스크와는 궤를 달리합니다. 저희는 트럼프 대통령을 지지합니다. 이런 식으로 지금 나오고 있거든요. 결국은 물론 정부와 머스크 기업 간에 맺은 계약을 일방적으로 트럼프 대통령 취소시킬 수는 없지만 장기적으로 봤을 때 이 싸움이 머스크에게 결코 유리하지 않기 때문에 어느 시점에는 봉합되겠지만 트럼프 대통령이 승리할 가능성이 크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정치를 할 거면 정치를 하고요. 그냥 기업을 운영할 거면 기업을 운영하면 되는데 정치도 반, 기업도 반 이렇게 하니까 어느 쪽도 지금 다 제대로 이루지 못하는 뭐 이런 상황이 아닌가 싶네요. 근데 그나저나 저희가 뭐 LA 사태도 얘기했고요. 네. 뭐 우리하고 미국하고 아주 동맹 관계이니까 미국 전국이 혼란해지면 우리한테도 영향을 주는 거잖아요. 그렇죠. 트럼프 대통령 계속 이렇게 정치하는 겁니까? 네, 그냥 이렇게 계속 가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트럼프 그럼 우리 대통령의 관습상도 지금 남아 있고 네. 지금 동북아 정세하고도 직접 관련이 돼 있잖아요. 자, 그게 사실은 저희한테는 사실 불리할 상황은 아닌 거예요. 시간을 저희 입장에서는 더 버는 거예요. 트럼프 대통령이 다른 곳에 신경을 쓸 것들이 좀 더 많아졌기 때문에 네. 그 사이에 저희는 시간을 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G7 정상회의에서 일단 트럼프 대통령 참석한다고 그렇죠. 먼저 그러거든요. 만나겠죠. 네, 자, 그 상황에서 과연 어떤 모습이 펼쳐질 것이냐. 이재명 대통령이 가장 환영받는 사람이 될 것이고 G7 정상회의에서 네. 가장 환영받지 못한 인물은 트럼프 대통령이 될 가능성이 상당히 커졌다는 겁니다. 트럼프 대 반 트럼프의 모습으로 나올 가능성이 굉장히 크고요. 그 과정에서 상당히 민주주의 회복력을 보여주고 불법 계엄 사태, 내란 사태를 잘 훌륭한 리더십으로 이겨낸 이재명 대통령의 리더십에 주목하는 모습이 G7 정상회의에서 핵심 의제로 떠오를 가능성이 큽니다. 우리는 조금 좀 느긋해도 되는 거 아닌가? 지금 문희정 평론가의 네, 말씀 맞아요. 들어보니까 그런 생각이 드는데. 우리는 급할 게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이 다자 외교에 이제 대위를 하는 거잖아요. 이재명 대통령이 그 어떤 모습을 코리아 보일지 is 좀 back. 지켜보죠. 코리아 is 알겠습니다. back. 딱 그것만 하고 오시면 됩니다. 예, 지금까지 문희정 국제정치평론가와 함께 얘기 나눴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